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오늘은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인 것, 바로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축은 개인 금융의 필수 요소이고 부를 쌓고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죠. 어떤 투자를 하든지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가 사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적은 돈에서 시작해서 본인이 목표했던 액수로 돈을 키워나가면서 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내와 끈기라는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부자의 특성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고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부자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중과 달리해야 일가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부자의 특성을 배우기 전에 일확천금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부의 길에서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금융 IQ를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를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인사이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몇 년 동안 코인이 폭등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방송에 의하면 50대에서 70대 이상의 은퇴한 분들이 다단계 코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만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는 미국의 어떤 플랫폼을 들먹이면서 여기를 통해 투자를 한다면 한 달에 10%를 벌 수 있고 아니면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본인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주장이 사기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월스트리트가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한때 세계 제일의 부자에 올랐고 지금도 5위 안에 드는 워런 버핏도 투자계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연평균 19%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월이 아니라 연평균 19%예요. 그런데 제가 본 광고 아닌 광고, 이 사기는 연평균 거의 100%의 수익을 확신하고 보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한 수익과 보장을 이야기하는 투자처는 피하던지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인내와 끈기는 부를 이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의 열쇠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저자 나폴레옹 힐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링컨의 예를 들며 인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가게와 농장을 포함해서 수차례 사업에서 실패했고 일리노이주 의회와 미국 하원에 출마하였지만 여러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1856년 첫 대통령 선거 운동 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굴의 링컨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링컨은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죽음을 초래한 노예제도와 남북전쟁의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가 연합을 보존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네요. 링컨의 불굴의 인내심, 결단력,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남북전쟁에서 국군의 성공과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헌법수정 제13조의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세계 최대 강국 자유민주주의인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포스트잇도 좋은 예예요. 포스트잇은 처음에는 3M에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실패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만들어진 물질의 잠재력을 본 화학자 스펜스 실버는 5년 동안이나 마케팅과 기획부를 설득하고 나서야 시장에 우리가 알던 포스트잇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쳤죠. 많은 백만장자 이상의 부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라는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투자, 직업, 학업 등의 도전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데 실패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 특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일, 습관, 도전 등을 했는데 한두 번의 실패로 아예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특성에 대해서 다시 고찰을 해봐야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이런 실패에 대한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학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실패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정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특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예전 영상, 부자들이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에도 언급한 기록과 그리고 독서예요.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멘토의 조언 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만약 멘토를 당장 만드는 게 어렵다면 효율적인 독서와 기록으로 자가 피드백을 통해 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특성만을 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돈은 중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5천만 원을 모으는데 2년이 걸렸다면 다음번에 1억까지 모으는 데는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동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또는 1년 만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의 액수가 커지면서 그 중력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모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고 나폴레온 힐은 또한 사업이나 투자를 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내가 노력하는 대비로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고 하였어요. 바로 이 시점이 특이점입니다. 이 시점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커리어, 어떤 기술의 발전 등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죠.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은 보통 이 특이점이 오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1% 안에 드는 부자들이 적은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나폴레온 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견디지 못할 고난을 넘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중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과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투자, 사업, 학업 등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시장이든 탐욕이 넘칠 때는 투자를 더욱 신중하게 하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지혜로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부자들의 소비 패턴은 대중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이상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자동차에 투자하는 금액은 4만 불 이상을 넘지 않고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이죠. 그리고 보통은 현금으로 구매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대의 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아주 소수의 엄청난 부자이거나 대다수는 카푸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믿음이 아니라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소수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차에 쓰는 실제 비용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보통 대중들이 쓰는 것보다 매우 비율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과 저축, 규율, 계획 등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시드머니를 모으고 올바른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소비, 저축 또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양을 결정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은 지출을 통제하고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지출 통제 역시 돈을 모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책정의 첫 번째 단계는 수입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급여, 보너스, 수수료 또는 받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입을 포함하죠. 일단 수입을 알게 되면 지출을 분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정비는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자동차비 등을 매달
동일하게 내고 있는 비용이에요. 다만 매월 식료품비, 접대비, 의복비 등 변동비가 발생할 수 있죠.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모두 알고 추적하면 자금이 대부분 어디로 이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확인한 후 예산을 작성할 수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재정 계획을 얘기합니다. 예산은 사실 살아있는 숫자이고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들에게 당신의 자산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부자들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자의 자산은 여러 곳에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진정한 부자들의 자산은 어떤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의 실자산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저축은 개인금융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이고요. 저축은 집에 대한 계약금, 퇴직금, 비상자금과 같은 미래의 비용이나 목표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포함하죠. 비상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적인 문제가 있거나 실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해서 특별히 적립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긴급 자금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저축하는 것도 일반적인 원칙이죠.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용 절감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저축계좌 또는 투자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돈이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저축계좌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런 저축을 위한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소득의 최소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투자하거나 저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식료품이나 오락, 의류 등의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별도의 봉투에 적립해서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과 저축은 개인 금융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부를 구축하고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핵심입니다. 예산은 지출을 통제하고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저축은 은퇴와 같은 미래의 비용이나 목표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꾸준하게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축과 예금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